경기도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이틀 사이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발생 첫날인 지난 6일 2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젯밤까지 9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통상 14일 동안 유지되는 병원 임시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정읍의 한 마을에서 일가족을 포함해 집단 감염이 나온 데 이어서 밤사이 대전에서는 추석에 벌초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한 가족이 줄줄이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고 추석 감염 여파가 이제 또 나오는 건지 또 한 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입원 환자 16명, 간병인 9명, 보호자 7명, 간호사 3명 등 총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2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 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560여 명을 검사했는데 이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5층을 봉쇄한 데 이어 3층에 대해서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날 벌초를 갔던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추석인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한 뒤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 7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 등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사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던 직원 450여 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40대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까지 학교 관계자 159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성동구 성수이가 3동 주민센터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거주지 기준으로 성동구에서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16명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의 후보 5명 가운데 3명은 탈락했고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 여성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한국인으로서도 처음이지만 세계 164개 회원국을 둔 WTO의 첫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 활발한 유세를 벌였습니다.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이 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 i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to save and enhance the WTO and also to take WTO reform.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쳤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제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해 인지도가 높습니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WTO 출범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WTO 사무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협의를 진행해 11월 7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다만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무총장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WTO는 164개 회원국 합의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 미국이 최종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면 선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이 실종된 당일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그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때문에 해상 한라인인 국제 상선 통신망을 활용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죠.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이후 국방부는 서 장관이 언급한 월북 가능성은 자진해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당시 조류의 흐름상 북측 해역으로 표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특별정보 등 군사 기밀이 노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기밀 유출의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방송에서 우리 여당인께 나오셔서 밧줄, 해군 지휘계통, 사살, 방독면 쓰고 불태우다 다 말씀.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강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을 말리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하소연하듯 이렇게 답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질문을 한 이 의원조차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무기력증, 좀 존재감이 미흡한 이런 것들이 노정되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재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신상의 문제고 그 결정은 임명권자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밝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때 통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NSC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앞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관이 그 담당 대의와 통화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 내용이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증인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련 증인을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국감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월요일날 법무부 국감 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 발언의 진위가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그리고 그거 따라서 또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JTBC 김필주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긴 시간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가정에 헌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여성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술을 마신 60대 남성은 부인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부인이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꾸고 2만 5천 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퇴근 뒤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아들은 분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쓰러진 남편을 살해했고 모자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공판에서도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면서 아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에 7명이 이 여성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40년 넘게 남편한테 순종하고 손자 양육에 헌신했다면서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징역 7년에 다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폐륜적 범죄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된 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을 강행했고 백악관에서는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업무에도 복귀를 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집무실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참모와 의료진의 만류에도 군 병원 퇴원을 강행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President actually showed up in the Oval Office yesterday with extra precautions with respect to his COVID-19. 커들로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I can't be specific, Joe. This is the work of the top rung of the federal government.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백악관 내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참모와 직원들에게 추가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가지 않았고 관저에만 머물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허리케인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트윗에 공개해 업무 복귀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할리우드에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크리스 에번스는 충격적일 정도로 무모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존 쿠잭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닉 코더러의 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CNN과 NBC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노년층 사이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최대 2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명 휴양지가 있는 멕시코 동부 쪽을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칸쿤 일대에 전기가 끊기고 관광객들은 대피소로 가야 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해안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돼서 이 지역에서도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멕시코 남동부 해변 도시 칸쿤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보트가 아슬하게 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허리케인 델타가 유명 휴양지 칸쿤 등이 위치한 유카탄 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만 25번째 발생한 열대성 폭풍입니다.
델타는 전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세력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최고 풍속이 시속 165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칸쿤 일대 절반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휴양차 방문한 관광객 4만여 명은 발이 묶였습니다. 호텔 숙박객과 주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미국 남부 해안 지역도 비상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델타가 칸쿤을 지나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주 등의 멕시코만 해안으로 북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the city of New Orleans is outside of the cone, but the impact will still be significant, and we're planning for that as well.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